서울 방배동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어머니가 이상해요라는 다급한 목소리는 평범한 가족의 일상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의 서막이었습니다. 무속인을 향한 맹신, 통제, 그리고 자해까지. 형사 이준혁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라 믿었던 그 신고 속에서 한 가족이 무너지는 과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건의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형사의 집요한 추적과 숨겨진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오후 2시를 막 넘긴 시각, 평소보다 한산한 사무실 분위기를 깨뜨리는 신고 전화였다. 수화기를 든 이준혁 형사는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10여 년의 수사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직감은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네, 서초경찰서 강력계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다.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소리였는데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말을 이어갔다. 저희 가족이 사기를 당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와주세요. 이준혁 형사는 펜을 들며 차분한 목소리로 응답했다. 오랜 경험상 이런 식으로 당황하며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진짜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차근차근 말씀해주세요. 성함과 주소부터 알려주시겠어요? 김민정이에요. 주소는 서초구 방배동. 정확한 주소는 가서 알려드릴게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상해요. 김민정이라고 밝힌 신고자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횡설수설하며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지만 이준혁 형사는 일단 현장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웠고 신고자의 절박함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초구 방배동으로 향하는 길, 이준혁 형사는 동료인 박성우 형사와 함께 사건의 윤곽을 추측해보았다. 박성우는 40대 초반의 신중한 성격으로 이준혁과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지만 그렇기에 더욱 완벽한 콤비를 이루고 있었다. 사기 사건 같은데 신고자가 너무 당황한 것 같아. 보통 사기 피해자들은 분노하거나 절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뭔가 공포감이 더 큰 것 같았어. 이준혁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다. 박성우는 노트북을 펼치며 해당 지역의 최근 신고 내역을 확인했다. 방배동 일대에는 최근 특별한 사기 사건 신고가 없었어. 근데 신고자가 말한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표현이 신경 쓰여. 단순한 금전 피해가 아닐 수도 있겠어. 두 형사가 도착한 곳은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이었다. 오래된 건물이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3층 건물의 2층에 해당 세대가 있었다. 문 앞에 도착하자 곧바로 문이 열렸다.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문을 연 여성은 김민정으로 보였다. 4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과 피로가 역력했다. 눈가에는 며칠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한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형사님들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거실에는 촛불이 여러 개 켜져 있었고 벽에는 부적으로 보이는 종이들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 방 한쪽에는 제단 같은 것이 차려져 있었는데 과일과 떡, 그리고 향이 피워져 있었다. 거실 소파에는 2명의 여성이 더 앉아 있었다. 한 명은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세 사람 모두 어딘지 모르게 멍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특히 노인의 경우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다. 저희를 소개해드릴게요. 김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김민정이고 이분은 저희 어머니 한순자 씨, 그리고 이쪽은 제 언니 김민아예요. 이준혁 형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분명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 집안의 분위기도 그렇고 세 여성의 표정과 행동도 평범하지 않았다.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성우 형사가 노트를 꺼내며 물었다. 김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3개월 전부터였어요. 어머니께서 어떤 분을 만나기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무당이래요. 처음에는 단순히 운세를 보는 정도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께서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거든요. 한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준혁 형사가 귀를 기울여 보니 애군을 막아야 해. 가족을 지켜야 해.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그 무당한테 가시고 집에 오시면 계속 제사를 지내시고 그리고 돈을 계속 달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 정도였는데 점점 금액이 커져서 김민정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현재까지 얼마 정도 피해를 보셨나요? 이준혁이 물었다. 김민정은 언니 미나를 바라보았다. 미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도 힘이 없었다. 정확히 계산해보니 8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머니 적금도 다 빼고 저희한테도 돈을 달라고 해서 제가 200만 원, 민정이가 300만 원 정도 드린 것 같아요. 이는 상당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준혁 형사가 더욱 주목한 것은 세 여성의 행동과 표정이었다. 일반적인 사기 피해자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다. 분노나 억울함보다는 공포와 혼란이 더 큰 것 같았다. 그 무당분과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박성우가 질문했다. 한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멍한 표정이었던 그녀의 눈에 갑자기 강렬한 빛이 돌았다. 선생님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선생님은 우리 가족을 구해주시려고 하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예상 외의 격정이 담겨 있었다. 두 딸은 어머니의 반응에 움찔했다. 김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형사님들이 와주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아니야. 아무도 선생님을 나쁘게 말하면 안 돼. 한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에게 더 큰 재앙이 닥쳤을 거야. 민정아, 미나야, 너희들도 알잖아. 선생님께서 우리 가족의 애군을 막아주신다고 했잖아. 이준혁 형사는 박성우와 눈을 마주쳤다. 이 상황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한순자의 반응을 보면 전형적인 심리 조종의 피해자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할머니, 그 선생님과 언제부터 알게 되셨나요? 이준혁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한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3개월 전. 아니, 정확히는 4월 15일이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는데 선생님께서 제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가족에게 큰 애군이 있다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분 댁에 가보게 되신 거군요? 박성우가 확인했다. 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저희 가족 이야기를 너무 정확하게 맞히시는 거예요. 남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딸이 몇 명인지, 심지어 민정이가 최근에 직장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까지. 김민정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제가 직장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짜 능력이 있으신 거 아니겠어? 선생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써주시는데 너희들은 왜 의심만 하는 거야? 이준혁 형사는 한순자의 말에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을 감지했다. 사전에 정보를 수집한 후 마치 초능력인 것처럼 포장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순자가 완전히 그 사람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이었다. 그 선생님 성함과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이준혁이 물었다. 한순자는 갑자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왜요? 선생님한테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직접 만나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김민정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어머니, 형사님들이 나쁜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한순자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결국 정보를 알려주었다. 정선미 선생님이에요. 강남에 사시는데. 주소를 확인한 후 이준혁 형사는 김민정에게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김민정은 어머니와 언니를 거실에 두고 부엌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평소와 많이 달라지셨나요? 이준혁이 조용히 물었다. 김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미신을 믿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한 달 전부터요.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팔자고 하시는 거예요.
정선미 선생님이 더 큰 애군을 막으려면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그때부터 저와 언니가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준혁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단순한 사기를 넘어서 심리적 조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해 규모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었다. 오늘 신고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어제 어머니가 자해를 하려고 했어요. 자해요? 네. 정선미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자기가 죽어야 가족이 산다고. 부엌에서 칼을 들고. 김민정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순간 이준혁 형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님을 확신했다. 정선미라는 인물이 한 가족을 어디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해야 했다. 거실로 돌아온 이준혁과 박성우는 한순자와 김민아에게도 몇 가지 질문을 더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정선미에 대해서는 극도로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김민아의 경우도 어머니만큼은 아니지만 정선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언니도 그 선생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박성우가 김민아에게 물었다. 네, 한 달 전에 어머니를 따라서. 선생님께서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가족 이야기를 너무 정확하게 아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미리 알려주시고. 김민정은 언니의 말을 들으며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 역시 한때는 정선미를 만나볼까 생각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거부했던 것이다. 두 형사는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 후 서에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순자에게 당부했다. 할머니, 혹시 정선미 선생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나 위험한 일을 시키시면 즉시 연락주세요. 한순자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은 절대 이상한 말씀 안 하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시는데. 김민정이 어머니를 달래며 형사들을 배웅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이준혁은 김민정에게 조용히 말했다. 혹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특히 어머니나 언니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면 즉시 신고해주세요. 차 안에서 박성우가 정리하며 말했다. 전형적인 심리 조종 사기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피해자가 자해까지 시도했다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야. 이준혁도 동의했다. 정선미라는 인물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겠어. 이런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 서에서 돌아온 두 형사는 즉시 정선미에 대한 신원 조회에 들어갔다. 주민등록상 정선미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업란에는 특별한 기재가 없었고 과거 범죄 기록도 없었다. 깨끗하네. 너무 깨끗해. 박성우가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런 수법을 쓰는 사람치고는 과거 기록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해. 이준혁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주변 지서에 유사한 신고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대치동 일대에서 무속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보고. 밤늦게까지 자료를 수집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반년 사이에 대치동 일대에서 유사한 신고가 3건 더 있었던 것이다. 모두 중년 여성이 신고자였고 가족이 무속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3건 모두 신고자가 중도의 신고를 철회했거나 피해자가 비협조적이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준혁의 자료를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선미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쓰고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이준혁과 박성우는 정선미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한순자 가족의 상황부터 다시 확인해보기로 했다. 김민정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형사님, 어머니가 새벽에 갑자기 나가셨어요. 정선미 선생님한테 가신 것 같은데 아직 돌아오지 않으셔서 걱정이에요. 언니분은 어떠세요? 언니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해서 말리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준혁은 즉시 박성우와 함께 정선미의 집으로 향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다. 한순자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대치동의 정선미 집은 고급 빌라였다. 문 앞에 도착하자 특이한 냄새가 났다. 향 냄새와 함께 뭔가 썩은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몇 번을 더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이준혁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베란다 쪽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뭔가 이상해.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답이 없어. 박성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때 베란다 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두 형사는 즉시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혹시 안에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어.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고 들어가자. 이준혁이 결정했다. 현관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간 집안은 김민정 집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규모가 훨씬 컸고 곳곳에 재단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한순자가 쓰러져 있었다. 할머니. 이준혁이 급히 달려가 한순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다. 물. 한순자가 간신히 중얼거렸다. 박성우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이준혁은 주변을 살펴보았다. 집안 곳곳에는 여러 사람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적힌 종이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한순자 가족의 사진도 있었고 다른 중년 여성들의 사진도 여러 장 있었다. 하지만 정선미는 보이지 않았다. 집안을 모두 수색해 보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한순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두 형사는 본격적인 현장 수색에 들어갔다. 그리고 서랍 속에서 충격적인 자료들을 발견했다. 정선미는 체계적으로 여러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고 있었다. 각 가족의 상세한 정보, 심리 상태, 그리고 돈을 뜯어낼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한순자 가족의 경우 총 예상 피해액이 2천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른 피해자들의 기록이었다. 어떤 가족은 3천만 원, 어떤 가족은 5천만 원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이준혁의 자료를 보며 경악했다. 완전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야. 박성우도 동의했다. 그런데 정선미는 어디로 간 걸까? 한순자 할머니를 혼자 두고 도망간 건가? 이때 한순자가 실려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이준혁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정선미는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꾼이 아니었다.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여 완전히 통제하려는 훨씬 위험한 범죄자였다. 과연 정선미는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한순자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어떤 상태일까? 이준혁 형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민정과 김민아 자매가 이미 와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큰 충격이 드러나 있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이준혁이 물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정신적 충격이 커서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해요. 김민정이 대답했다. 그런데 정선미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김민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준혁은 잠시 망설였다. 김민아가 아직도 정선미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되었다. 김민아 씨, 정선미는 범죄자입니다. 귀하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족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저질러 왔어요. 김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선생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언니? 김민정이 김민아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해. 우리가 속은 거야. 이준혁은 정선미 집에서 발견한 자료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김민아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을 듣고 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인 돈은? 김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800만 원 모두 사기 피해금입니다. 그리고 정선미의 계획대로라면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 겁니다. 병실에서 한순자가 깨어났다. 아직 의식이 완전히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민정아, 미나야. 한순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딸들을 불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김민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한순자는 서서히 기억이 돌아오는 듯했다. 선생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 가족이 죽는다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이준혁은 한순자의 말을 들으며 정선미의 수법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녀는 피해자를 극한까지 몰아넣어 더 많은 돈을 뜯어내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유도하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정선미는 범죄자였고 우리가 체포할 예정입니다.
이준혁이 안심시켰다. 하지만 한순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아니야.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김민정과 김민아는 어머니의 말에 놀랐다. 이 정도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선미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준혁은 정선미의 심리 조종이 얼마나 깊고 강력한지 실감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계속 보호하려 하는 것은 전형적인 스톡홀름 신드롬이나 심리적 지배의 결과였다. 병원을 나온 후 두 형사는 정선미 수색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당일 오전 이후로는 없었다. 하지만 CCTV 분석을 통해 그녀가 오전 11시경 집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차량 번호까지 확인됐어.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자 박성우가 제안했다. 하지만 이준혁은 다른 접근을 했다. 정선미 집에서 발견한 다른 피해자들부터 접촉해보자. 그들 중에서 정선미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첫 번째로 접촉한 피해자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박영희 씨였다. 정선미의 기록에 따르면 이미 3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도 정선미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박영희 씨 집을 방문했을 때 한순자 가족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집안은 온통 부적과 재단으로 가득했고 박영희 씨는 정선미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를 보였다. 선생님을 왜 찾으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박영희 씨가 경계하며 말했다. 이준혁은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선생님이 위험에 처하셨을 수도 있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위험이요? 무슨 위험이요? 최근에 선생님과 연락이 되셨나요? 박영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오늘 오후에 문자가 왔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멀리 가야 한다고. 혹시 그 문자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박영희 씨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준 문자에는 급한 피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간 연락이 어려울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와서 남은 의식을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이준혁은 즉시 통신 수사를 요청하여 정선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박영희 씨에게도 정선미의 실체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녀 역시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 피해자는 서초구의 이미숙 씨였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중 정선미를 만났다고 했다. 피해 금액은 2,500만 원이었다.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는데 정말 나쁜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숙 씨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여러 가족을 상대로 체계적인 사기를 저질러온 범죄자입니다. 이미숙 씨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럼 제가 드린 돈은 모두 사기 피해금입니다. 정식으로 피해 신고를 하시면 수사 과정에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인 김은주 씨를 만났을 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정선미에게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정선미를 만나러 다니고 있었다. 선생님이 범죄자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김은주 씨가 격하게 반응했다. 김은주 씨, 그 능력이라는 것들이 모두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정선미는 사전에 당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마치 초능력인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김은주 씨는 끝까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형사들이 정선미를 해하려 한다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이준혁은 정선미의 심리 조종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고 강력한지 깨달았다. 피해자들이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거부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통신수사 결과가 나왔다. 정선미의 휴대폰 마지막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일대였다. 그곳에서 신호가 끊어졌는데 아마도 휴대폰을 끄거나 폐기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파주로 도망간 것 같네. 아무래도 국경 근처라서 밀항을 시도할 수도 있어. 박성우가 우려를 표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은신처가 있을 수도 있어. 정선미 같은 타입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편이니까 파주에 또 다른 거점이 있을 수 있어. 파주 경찰서와 협조하여 정선미에 대한 수색을 확대했다. 동시에 그녀의 금융거래 내역도 추적했다. 놀랍게도 정선미는 여러 개의 계좌를 운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체계적으로 분산 관리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야. 혼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는 없어. 이준혁이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며 말했다.
공범이 있다는 뜻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 아니면 최소한 이런 수법을 가르쳐준 누군가가 있을 거야. 이때 파주에서 연락이 왔다. 정선미의 차량이 파주시 한 모텔 주차장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텔 직원들은 정선미를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차량은 비어 있었다. 차량만 버리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도망간 것 같아. 파주서 담당 형사가 보고했다. 이준혁과 박성우는 직접 파주로 향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했다. 파주의 모텔은 외곽 지역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다. 주변에는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보였는데 정선미가 어떻게 이곳에서 빠져나갔는지 의문이었다. 모텔 사장과 면담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어제 저녁에 택시 한 대가 왔어요. 손님을 태우고 가는 것 같았는데 모텔 사장이 기억을 더듬어 말했다. 승객을 확인하셨나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여자 한 명이 탄 것 같았어요. 큰 가방을 들고 있었고 택시 회사들에 연락하여 해당 시간대에 그 지역을 운행한 택시를 추적했다. 다행히 한 택시기사가 그 승객을 기억하고 있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서울역까지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말수가 별로 없었고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서울역이라면 전국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다. KTX, 일반 열차, 고속버스 등 선택의 폭이 넓었다. 서울역으로 돌아온 두 형사는 역내 CCTV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선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택시에서 내린 시간을 기준으로 범위를 좁혀갔다. 마침내 오후 9시경 KTX 탑승구 근처에서 정선미로 추정되는 여성을 발견했다. 큰 가방을 끌고 있었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체형과 걸음걸이가 정선미와 일치했다. 부산행 KTX를 탔네. 박성우가 승차 기록을 확인하며 말했다. 부산에서 배를 탈 수도 있어. 일본으로 도망가려는 건 아닐까? 부산경찰청에 긴급 협조를 요청했다. 정선미가 출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공안과 항만 모두의 수배령을 전파했다. 하지만 한밤중에 부산에 도착한 정선미의 행적은 다시 묘연해졌다. 부산역 CCTV에서는 그녀가 택시를 타는 모습까지만 확인되었고 그 후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 시간에 출국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어딘가에서 하룻밤 숨어 있을 거야. 내일 아침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이준혁이 판단했다. 새벽까지 부산 일대 모텔과 여관들을 수색했지만 정선미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가 나왔다. 김해공항 출입국 관리소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정선미가 일본행 항공편 탑승을 위해 출국 심사를 받으려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다행히 잡혔네. 박성우가 안도의 숨을 쉬었다. 이준혁과 박성우는 즉시 김해공항으로 향했다. 드디어 정선미와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항 경찰서 조사실에서 만난 정선미는 5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예상과 다른 차가움이 있었다. 정선미 씨, 귀하는 사기죄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준혁이 정식으로 고지했다. 정선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자 입을 열기 시작했다. 저는 그분들을 도와준 것뿐이에요. 정말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정선미가 변명했다. 그럼 한순자 씨 집에서 발견한 자료들은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돈을 뜯어낼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는데요. 정선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아닌가요? 이때 정선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그동안의 수줍은 모습은 사라지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사님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아세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억지로 뺏은 게 아니라요. 심리적으로 조종해서 판단력을 잃게 만든 것 아닙니까? 조종이라니요? 저는 그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준 것뿐이에요. 죽은 남편이 걱정된다. 가족이 위험하다. 그런 불안감을 해소해 준 거죠. 정선미의 말에서 그녀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냉정한 인물인지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심리적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한 것이었다. 그럼 한순자 씨가 자해를 시도한 것도 당신이 유도한 건 아닙니까? 정선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분이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식으로 암시를 준 것 아닙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이준혁은 정선미의 거짓말을 간파했다. 그녀는 피해자들을 극한까지 몰아넣어 더 많은 돈을 얻으려 했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유도했던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정선미는 이런 수법을 무려 10년간 사용해왔고, 피해자만 해도 수십 명에 달했다. 총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까? 박성우가 물었다. 정선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정말로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제가 어려웠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하지만 돈이 필요해지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죄였잖아요. 정선미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절망적인지. 저는 그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비록 거짓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행복해했어요. 이준혁은 정선미의 말에서 그녀만의 왜곡된 논리를 발견했다.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오히려 동정하는 척하고 있었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정선미의 수법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주로 배우자를 잃은 중년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들의 슬픔과 외로움을 이용해 접근한 후 점진적으로 심리적 의존도를 높여갔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완전히 믿게 되면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공포감을 조성해서 다시 통제했다. 가족에게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당신이 죽어야 가족이 산다 같은 극단적인 말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했던 것이다. 가장 악질적인 것은 피해자들 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한 것이었다.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가족들과도 거리를 두게 만들어서 완전히 고립시켰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는지 아세요? 이준혁이 분노를 참으며 말했다. 정선미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준 것뿐이에요. 위안과 희망을. 거짓말로 얻은 위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아름다운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준혁은 정선미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완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를 마친 후 정선미는 정식으로 구속되었다. 혐의는 사기죄, 공갈죄, 그리고 협박죄였다. 피해 금액과 수법의 악질성을 고려할 때 중형이 예상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이준혁과 박성우는 피해자들의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한순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심리적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이제 끝난 건가? 박성우가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선미가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거야. 분명 배우가 더 있을 거고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야 해. 이준혁의 예상대로 정선미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녀의 공범들과 더 큰 조직의 존재가 의심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속속 신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적어도 한순자 가족은 정선미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이준혁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병원에서 만난 한순자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다. 정선미에 대한 맹신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한순자가 고마움을 표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에 다시 속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김민정과 김민아 자매도 어머니가 회복되는 것을 보며 안도하고 있었다. 특히 김민아는 자신도 정선미에게 속을 뻔했다는 것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마음도 컸다. 앞으로는 어머니를 더 잘 보살펴드릴게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김민정이 다짐했다.